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의 초고품격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72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이적 시장이 정말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주제에 비추어서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떤 주제를 다룰지는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나기 며칠 전인 화요일 저녁에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밝혀드리겠고요. 화요일 저녁에 오늘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오늘의 주제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이제 8개 조가 조편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저희 원투펀치에서 챔피언스 리그 조편성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또 하는 주제가 간략 프리뷰, 간략 분석, 간략 예측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 챔피언스 리그 8개 조의 상황을 살펴보겠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약간의 선수 변동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챔피언스 리그 전체적으로 조편성 보신 인상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고한 죽음의 조가 일단 눈에 띄고요. 예전처럼 여러 조가 좀 분산되는 느낌이 이번 시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한 조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조들이 지금 의미심장한, 조금 이제 예측이 어려운 그런 조들이 좀 일부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조가 한 조가 아닌 다수의 조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은 좀 재밌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예측이 어려운 조들이 몇 개나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뭐 A조부터 살펴보면은요. A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약스 입장에서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제 안토니 선수를 판매하는 게 결정이 났는데, 이적료를 꽤 높게 부른 건 그만큼 이제 아약스가 안토니의 시장 가치를 이 정도로 매겨서라기보다는 우리 이 선수 안 팔겠다라는 의도로 어느 정도는 가격을 높게 부른 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적 시장 말미기 때문에 네. 더더욱 아약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고, 아약스는 아시다시피 올 시즌 이미 굉장히 많은 수의 주력 자원들을 이미 방출을 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숫자의 자원들을 또 새로 데려와서 그 포지션을 메우려는 노력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에 중요한 선수들이 많이 나간 상황에서 또 막판에 안토니? 이거는 아약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아약스는 조별리그 6전 전승을 하면서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했는데, 올 시즌은 지난 시즌만큼의 완성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폴리의 경우는 리빌딩을 하면서 지금 좋은 초반 분위기를 지내고 있고, 항상 나폴리는 후반기 되면서 선수층이 얇은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지치는 기색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기 때는 꽤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리버풀과 또 한 번 같은 조가 됐는데 2018-19 시즌과 2019-20 시즌 모두 홈에서 나폴리가 리버풀을 잡았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나폴리 그리고 리버풀 두 팀이 현재 전력 누수가 심한 아약스보다는 그래도 강한 면모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그렇겠죠. 네, 아마 2강 체제로 A조는 지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도 리버풀과 나폴리의 맞대결상에서의 어떤 구도는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경우에도 뭐 계속 나왔던 기사지만 쿨리발리 선수, 인시네 선수는 물론 나가는 게 먼저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메르텐스 선수까지 아웃이 됐어요. 네. 여기에 이제 굴람 선수도 이제 아웃이 됐는데, 그 대신 데려온 선수를 보면 김민재, 흐비차 크바라츠켈리아, 자코모 라스파도리 선수가 또 도착을 했고, 여기에 이제 헤타페에서 또 실력이 검증된 우루과이 국가대표인 마티아스 올리베라 선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4명의 나간 선수들의 포지션과 들어온 선수들의 포지션이 사실상 거의 일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리도 어떻게 보면 주력이 많이 나간 것 같지만 나폴리는 그래도 연구를 꽤 잘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마다 또 괜찮은 선수들을 다 데려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주력들이 나가면서 베테랑들이 나가면서 걱정하셨던 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큰 걱정거리가 눈에 띄는 것 같진 않죠.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원래 아쉬웠던 이선잉은 흐비차 선수 덕에 좀 더 보강된 느낌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반대편의 로사노를 비롯한 기존의 윙자원들은 조금 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겠지만, 나폴리도 꽤 괜찮게 리빌딩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이고요. 물론 그동안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리버풀이 아직 나폴리보다는 조금 더 윗티어의 팀이라고 분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리버풀의 경우는 현재 초반부터 나오고 있는 부상자의 변수,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9월, 10월에 일정이 따다닥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부상자 이슈가 있는 리버풀로서는 정상 컨디션이 되기 전에 champions 리그 일정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걱정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정상은 9대0 하면서 이미 정상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본머스에겐 실례인 말이지만 본머스가 정상이 아니어서 방금 전에 스콧파커의 경질이 확정이 됐어요. 그 스콧파커 감독 선수 때부터도 좀 좋아했던 선수 가운데 한 명이어서 중거리 슛을 참 잘 찼는데. 조금 애석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은 아직도 리버풀이
본머스 9대 0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와 있지는 못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은 1라운드, 3라운드 때에 애석하게도 중원이 좀 상대에게 공략을 당하고 전체적인 경기 지배력을 잃었던 스쿼드의 한계점이 드러났던 부분이 여전히 리버풀은 좀 꼬집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한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나폴리를 상대할 때 이번에도 리버풀 기준으로 나폴리 원정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나폴리만큼 그렇게 영리하게 선수를 메웠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세비야의 오캄포스 선수를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토니 선수를 매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오캄포스 말고도 또 다른 포지션의 영입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호펜하임의 플로리안 그릴리치 선수. 이 선수는 이제 공격 쪽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약스의 성향에 잘 어울릴 만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릴리치와 오캄포스가 동시에 도착을 하면 아약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두터운 이제 선수단이 될 거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약스가 3등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한두 달 전에 나왔던 영입 링크라면 희망이 있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지금은 약간 좀 급해서 데려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네, 바로 다음 주부터 챔피언스 리그이기 때문에 조직력을 가다듬기에는 따다닥 몰려있는 이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의 초반 일정 때 아약스의 경우는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리버풀, 나폴리, 아약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레인저스 원정에 가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는 팀은 순위권에 원하는 데 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만큼 레인저스 원정도 좀 복병으로 삼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축구를 보면서 그래도 뭐 항상 영국 언론을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국 언론들이 예전부터 이건 아주 습관인데 유럽 UEFA 클럽 대항전에서 이제 영국 팀끼리 같은 조가 되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팀이죠. 스코틀랜드와 이제 잉글랜드 팀끼리 같은 조가 되면 항상 쓰는 표현이 뭐냐면 배틀 오브 브리튼. 예, 그러니까 브리튼 전쟁이다. 뭐 항상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배틀 오브 브리튼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싱거울 것 같습니까? 저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리버풀과 레인저스가 자꾸 너무 약한 모습 아니에요? 리버풀? 이게 그 리버풀이 이기긴 할 건데 스토리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아, 스토리가. 리버풀 레인저스가 의외로 역사상 첫 맞대결을 이번에 갖게 되고요. 오, 그렇게 두 팀이 다 장구한 역사가 있는데도. 네, 레인저스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하나는 이 레인저스는 어쨌든 리버풀에 인연이 있는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한때 팀을 잘 이끌고 이제는 반브론코스트 감독에게 넘겨준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레인저스도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우승까지 하는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전력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리버풀이 이길 가능성이 물론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스토리로 봤을 때 앞서 언급드렸던 두 명문 구단 간의 첫 번째 맞대결이라는 점, 스코틀랜드 원정끼리 가져다주는 열광적인 분위기, 스티븐 제라드와 어떤 인연이 있는 나름대로의 스토리 라인과 라이언 켄트 선수도 있죠. 맞아요. 네. 리버풀 유수 출신의 아주 라이언 잘하고 켄트. 있는 선수인데. 네, 리버풀 1군에서는 FA컵 한 경기만 이제 뛰고 이외에는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유스 때부터 리버풀과 차근차근 인연을 좀 쌓아왔고 프리시즌 때 팬들에게 많은 인도장을 좀 찍었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벤 데이비스 선수도 또 갔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양 팀 간의 인연을 보면 전력은 당연히 리버풀이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재밌는 어떤 구도에서 오랜만에 신선한 맞대결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약스와 레인저스의 대결은 켈빈 배시 더비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시 선수가 레인저스에서 아주 스타덤에 올랐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대체 역으로 이제 아약스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약스가 이건 영리했어요. 그러니까 리산드로 선수보다도 신체 조건이 조금 더 좋으면서 왼발 빌드업이 되는 레프트백도 되고 센터백도 되는 수비수거든요. 네. 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닙니까? 그렇죠. 딱 그 자리를 그대로 대체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약스는 항상 어떤 선수가 핵심 선수가 나간다고 해도 그 자리를 굉장히 빠르게 메울 수 있는 좋은 선수 관찰 능력과 육성 능력을 지니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자기들 스타일대로 딱 이제 준비해서 이제 데려온 것 같은데 아약스가 3등이 유력하면 혹시 아약스와 레인저스 대결에서의 변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 맞대결에서는 레인저스 원정을 아약스가 어떻게 좀 감내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약스가 조금 더 레인저스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인저스가 모처럼의 출전인데 아무래도 유로파리그에서만큼의 선전을 기대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변수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약스가 그래도 뭐 베르바인도 네. 데려왔고
브로비 선수가 이제 또 지난 시즌부터 사실 있었고 데이비 클라센 뭐 스티븐 베르하위스에다가 두산 타디치 같은 네. 선수가 또 여전히 또 존재하니까 사실은 주력 선수들이 나가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 팀이 아약스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명철 해설위원의 말씀은 그래도 리버풀과 나폴리의 선두 경쟁 가운데 유감스러운 변수가 없다면 그래도 리버풀이 1위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B조로 넘어가겠는데 B조도 약간 애매모호한 면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네. 아틀레티코, 포르투, 레버쿠젠, 클럽 브리헤인데 아틀레티코가 1위 할 것 같습니까? 못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팬들이 오히려 우려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틀레티코가 약팀을 잘 못 잡는 그간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오히려 포르투 레버쿠젠 브리에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잡아야 되는 팀들을 우리 아틀레티코가 못 잡는 모습들이 그간 좀 많이 보여줬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경기가 좀 답답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 아틀레티코가 좀 기대되는 이유는 시즌 초반의 경기를 보면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의식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려는 노력은 보여요. 물론 아직 공격적으로 나가고 압박을 했을 때 간격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측면 쪽에 수 쪽으로 나갔지만 막상 측면 연계가 잘 안 풀린다든지 하는 게 어떤 아쉬움은 있지만 분명 아틀레티코가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전개하려고 하는 지금의 노력은 9월, 10월쯤 접어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결실이 좀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버쿠젠이 요즘 일단 최근에 1승을 하기는 했는데 네네. 포칼 포함해가지고 지금 내리 계속 4경기 지고 나서 이제 1승 했거든요. 네. 그런데 레버쿠젠의 지금 행보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때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불안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레버쿠젠의 경우도 초반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여전히 포르투와 같은 혹은 브리에 같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근 인상을 남겼던 팀들과의 맞대결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신에 포르투의 경우도 이번에 은벤바 선수 나가고 비티냐 네. 선수 나가고 핵심 자원들이 많이 나갔죠. 파비오 비에이라 네. 선수까지. 파비오 비에라도 이번에 아스날로 또 갔기 때문에 주축들의 공백 때문에 포르투의 경우도 분명 전력 누수가 있으나 왠지 포르투가 쉽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는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지지는 않아요. 네, 그간의 이 포르투가 보여줬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인상적인 시즌들을 보면 윗레벨까지 도달은 어려울지언정 조별리그는 통과하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내다볼 수 있는 게 또 포르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간 선수들이 중요한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벤바 선수 나갔지만은 그 브라가의 장신 수비수인 카르무라는 선수가 네. 왔거든요. 저는 이 나비드 카르무 선수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 수비수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가브리엘 베론이라는 또 브라질의 또 유망 공격수 데려왔죠. 안드레 프랑쿠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 뛸 수 있는 또 에스토릴에서 선수 데려왔죠. 그러니까 포르투도 생각을 어느 정도 해서 또 이제 영입을 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 타레미 선수, 에바니우송 선수, 오타비우, 페페 이 팀은 공격수 페페도 있고 이제 수비수 페페도 베테랑 있죠. 페페도 네. 있고 그리고 뭐 사누시라든가 주앙마리우라든가 양쪽 윙백도 날카롭고 그리고 오타비우 선수의 존재는 여전히 또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선수들이 나갔는데도 역시 임 의원님 말씀대로 조별리그 탈락할 느낌을 주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레버쿠젠이 액면가 전력으로 뭐 포르투보다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예, 지금 좀 출발이 안 좋을 뿐인데 얼마나 이 세오아네 감독이 사실은 요즘 좀 위태롭다는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어쨌든 레버쿠젠은 팀을 정비만 하면은 사실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선수 자체는 무시무시한 팀에는 틀림이 없고 막판에 혹시 또 모르겠어요. 뭐 무사 디아비 같은 선수를 또 노리는 클럽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화요일 저녁에 찍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추가적인 이탈자나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도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이 없다면 레버쿠젠의 전력은 충분히 뭐 아틀레티코든 포르투든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전력이면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레버쿠젠이 살아났을 때의 폭발력은 분명히 경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샤를르 데 케텔라르 선수가 나갔고 그리고 바스 도스트 선수도 나갔어요. 그러면서 데려온 선수들이 주트글라 선수, 카일 레린 선수, 로만 야렘축 선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트글라 선수라든가 이 야렘축, 레린 이 공격 자원 영입은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일리가 있었다. 네. 나름 이것도 좀 똑똑한 영입이었다는 생각이고 제가 브리에에 관해서 느끼는 거는 역시 이 팀이 이적 시장 아주 막판에 바나켄 선수가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가 저는 꽤 중요할 거라고 봐요. 네. 이제는 그 벨기에 대표팀에서도 뛰는 그 한스 바나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득점력도 좀 있는 선수. 예, 요 선수를 꾸준히 노려왔던 클럽이 지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거든요. 근데 웨스트햄이 파케타 선수를
거액에 데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추가 영입을 할까 하지만은 요즘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케타에다가 바나켄을 더 끼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데 케텔라르 선수에 이어서 아마 바나켄 선수도 아마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아마 클럽들에게는 좀 타격은 될 것이다. 다만 공격진의 다양한 선수 영입은 일단 현명해 보이긴 한다. 근데 브리의 돌풍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아무래도 떠난 자들의 빈자리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저는 아틀레티코를 1강으로 보고 이외의 팀들은 맞대결 간의 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포르투, 브리헤 그리고 레버쿠젠의 어떤 경기 스타일을 봤을 때 서로의 맞대결에서 가장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조직적인 압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압박을 통해서 누가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고 실수를 유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는 경기를 할 것인가가 세 팀 간 맞대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브리헤도 분명 챔피언스 리그에서 은근히 압박을 통해서 재미를 좀 본 적이 있었고 네. 언더독까지의 결과를 만든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위협을 일으킬 만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심을 맡아줬던 데케텔레르와 같은 선수들의 빈자리는 지금 당장으로선 브리에게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압박의 짜임새는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콘세상 감독을 좀 신뢰하게 되는데 포르투가 분명 더 앞설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레버쿠젠과 포르투가 만나더라도 포르투 콘세상 감독이 리그 운영은 시즌마다 기복이 꽤 있거든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만큼은 제법 꾸준한 행보를 보여줬다는 점. 타레미와 같은 선수들의 해결 능력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챔피언스 리그 자체의 맞대결은 레버쿠젠이 빠르게 좀 정상 궤도에 올라오지 않는 이상 포르투에게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큰 차이들이 없는 전력의 팀들이기는 한데 조직적으로 뭔가 네. 경험적으로 포르투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좀 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아틀레티코와 포르투가 좀 예상이 되는 바이다라는 말씀이고요.